그날 아침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문을 나서는 시어머니의 손에는 내 전 재산이 담긴 봉투가 들려 있었죠.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배신을 당할 줄은. 사건의 발단. 그날 아침도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아니, 평범한 척 시작됐다고 해야 할까요? 시계는 6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고, 저는 어제와 똑같이 커피를 내리며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짐을 싸고 계셨죠. 친정에 다녀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 정도 계실 거라고요. 이상한 건 그 표정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제 눈을 피하셨어요. 인사도 짧게 하시고 서둘러 현관으로 향하셨죠.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 시어머니 손에 들린 흰색 봉투였습니다. 두툼했어요. 뭔가 중요한 서류나 돈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설마 했습니다. 아니, 설마 하고 싶었던 거죠. 며느리가 창문 너머로 시어머니가 택시를 타는 모습을 지켜본다. 택시가 멀어지는 걸 보면서도 불안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아무것도 확실한 건 없는데 저는 서둘러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통장을 꺼냈죠. 결혼 전부터 모아온 제 돈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차곡차곡 쌓아온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통장을 펼치는 손이 떨렸습니다.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출금, 출금, 출금. 제가 찍지 않은 출금 내역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시작된 출금들. 5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총액을 계산하니 4,200만 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어 몇 번이고 다시 봤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4,200만 원. 제가 10년 넘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결혼 전 직장 생활하며 모은 돈, 결혼 후에도 부업으로 조금씩 모은 돈, 명절마다 받은 용돈까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아이 교육비로 쓰려고 혹시 모를 어려운 일에 대비해 모아둔 돈이었는데 혹시나 해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 18만 원. 제 눈이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사라진 거였죠. 누가? 어떻게? 제 통장인데 제 도장과 비밀번호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방금 전 흰색 봉투를 들고 나가신 시어머니. 제 도장을 찾았습니다. 항상 서랍 맨 안쪽에 보관해 두던 곳. 하지만 없었습니다. 도장이 사라져 있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 가져가신 걸까요? 갑자기 지난 몇 달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방을 청소해 주시겠다며 들어오신 날들, 제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혼자 집에 계셨던 시간들, 제 서랍을 정리해 주셨다며 웃으시던 그 얼굴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저에게 잘해주셨습니다. 친딸처럼 대해주신다고 하셨고 저도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정에 못 가도 이해했고 시댁일을 도우며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돌봐주신다고 일을 그만두라 하셔서 그만뒀고 생활비가 부족해도 참았습니다. 그랬는데 테이블 위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년 명절에 찍은 사진이었죠.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감싸 안고 계셨고 저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 같다고 느꼈던 그 순간, 이제 보니 모든 게 거짓말 같았습니다.
아니, 제가 혼자 착각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그 관계가 알고 보면 한낱 편의에 불과했던 건 아닐까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당신 어머니가 내 돈을 훔쳐갔어라고 믿을까요? 아니, 믿는다 해도 제 편을 들어줄까요? 어릴 적부터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남편은 어머니를 하늘같이 모십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시어머니에 대해 불평하면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라며 저를 나무라곤 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창밖의 세상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사람들은 출근하고 모든 게 평범한 하루처럼 흘러가고 있었죠. 하지만 제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완전하게. 그동안 쌓아온 신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잘 도착했다는 짧은 메시지. 평소와 다름없는 지극히 일상적인 문자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지 않은 것처럼 그 태어남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의미했으니까요.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된 배신이었던 거죠. 며느리가 과거 은행 방문 기록을 확인한다. 은행 거래 내역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출금 장소는 모두 집 근처 은행 지점이었습니다.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제가 매일 장을 보러 나가는 시간이었죠. 시어머니는 그 시간을 이용하셨던 겁니다. 제가 집을 비운 사이 제 도장과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가셨던 거예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조금씩 나눠서 출금하셨습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찾으면 의심받을까봐 그러신 걸까요? 달력에 표시를 해봤습니다. 출금이 시작된 날은 정확히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가 친정에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날이었죠. 그때부터 준비하신 거였습니다. 조금씩 돈을 빼내고 마지막 날 떠나시는 거,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매일 밥을 차려드리고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도 평소처럼 다정하게 대해주셨죠. 그 모든 게 연기였을까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시어머니를 잘못 대했던 적이 있었나요? 아니면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가족을 믿었던 제가 바보였던 걸까요?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 분명한 사실은 제 전 재산이 사라졌다는 것, 그리고 그걸 가져간 사람이 제가 어머니처럼 모셨던 시어머니라는 것뿐이었습니다. 18만 원. 10년 넘게 모은 돈이 이제 겨우 18만 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번 달 아이 학원비도 모자랍니다. 식비는 어떻게 하죠? 제가 일을 그만둔 게 3년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시겠다고 며느리는 집에서 쉬라고 하셨죠. 저는 그 말을 믿고 일을 그만뒀습니다. 경력도 끊겼고 이제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의 안전망이었던 그 돈이 사라진 지금 저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과거를 회상한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말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신호는 늘 있었다는 것을. 저는 그저 보지 않으려 했던 것뿐이었죠. 아니, 보고도 못 본 척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말들,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3달 전 명절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야, 요즘 통장에 돈 좀 모았어? 알뜰하게 사는 거 보면 꽤 모았을 것 같은데. 그때 저는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살림살이가 궁금하신 거라고만 여겼죠. 그래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조금씩 모으고 있어요라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이제 보니 달라 보였습니다. 흐뭇함이 아니라 계산이었던 거죠. 제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2달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서랍을 정리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사양했습니다. 개인적인 물건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며느리가 뭐가 그리 부끄러워. 우리 사이에 숨길 게 어딨어. 내가 깔끔하게 정리해 줄게. 넌 살림하느라 바쁘잖아. 결국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서운해 하실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시어머니는 제 방에서 거의 2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나중에 보니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그때 시어머니는 제 도장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신 겁니다. 통장이 어디 있는지도요. 모든 게 그날 계획되었던 거였습니다. 1달 전 저녁 식사 때였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저 셋이 함께 밥을 먹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불쑥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친정 형편이 안 좋아. 내 시동생이 사업하다 빚을 좀 졌거든. 애야, 혹시 여유 있으면 좀 도와줄 수 있어?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일을 안 한 지 오래였고 생활비도 빠듯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없다고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형편이 빠듯해요. 아이 학원비며 생활비며 여유가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실망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물으셨죠. 며느리 너는 결혼 전에 모은 돈 있잖아. 그걸로 좀 도와줄 수는 없어?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돈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말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아신 걸까요? 아마 남편에게 물어보셨거나 아니면 그 전에 제 통장을 이미 보셨던 걸지도 모릅니다. 저는 애매하게 얼버무렸습니다. 그 돈은 아이 교육비로 모아둔 거라고 함부로 쓸 수 없다고 말했죠.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며칠간 제게 냉랭하게 대하셨습니다. 2주 전부터 시어머니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제가 외출할 때마다 언제 돌아오는지 유독 꼼꼼하게 물으셨어요. 장 보러 간다고 하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 라고 물으시고 병원 간다고 하면 몇 시에 돌아와? 라고 확인하셨습니다. 그때는 그저 걱정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집을 비우는 시간을 계산하고 계셨던 거죠. 그 시간에 은행에 가시려고. 일주일 전 시어머니가 갑자기 친정에 다녀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며칠만 다녀오신다고 하셨죠.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시어머니가 왠지 날카로워지신 것 같아서 조심스러웠거든요. 잠깐 떨어져 계시면 서로 편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어머니의 계획이었습니다. 떠나시기 전에 제 돈을 모두 가져가시려는. 며느리가 거실에서 눈을 뜬다. 회상에서 깨어났습니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몇 달 전부터 계획하셨던 거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도장과 통장의 위치를 파악하고 제 일정을 체크하면서 기회를 노리셨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친정에 간다는 핑계로 모든 걸 가져가신 겁니다.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너무나 완벽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죠.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전화를 걸었죠. 벨이 울리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여보, 왜? 무슨 일 있어? 당신 어머니 일인데 집에 와서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거였죠. 제 목소리에서 심각함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통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좀 봐줄래?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출금 내역을 보는 눈빛이 흔들렸죠. 하지만 곧 제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쓴 거 아니야? 아니, 나는 손도 안 댔어. 지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돈이 빠져나갔어. 그리고 오늘 아침 당신 어머니가 집을 나가실 때 흰 봉투를 들고 계셨어.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표정이었죠.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4,200만 원이 사라졌고 잔액은 18만 원뿐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럴 리 없어.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내가 전화해 볼게.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를 절대적으로 신뢰했으니까요. 저보다 어머니를 먼저 믿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내 도장도 없어졌어. 은행 출금 시간은 내가 매일 장 보러 나가는 시간이고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해?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했기에 저도 들을 수 있었죠. 벨소리가 울렸지만 시어머니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결국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으시네. 오늘 아침에 문자는 보내셨어. 잘 도착했다고 하지만 전화는 안 받으시는 거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도 서서히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그런 일을 하셨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며칠 기다려보자.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직접 물어볼게.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이유요?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해도 이건 도둑질입니다. 제 허락도 없이 제 돈을 가져가신 거잖아요. 하지만 남편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남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으니까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 돈 내가 10년 넘게 모은 거야. 우리 아이 교육비로 쓰려고 모았던 건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를 진짜 어머니처럼 생각했는데 시어머니에게 저는 그저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일 뿐이었던 걸까요? 미안해. 내가 어머니한테 꼭 물어볼게. 돈도 돌려받을 수 있을 거야. 남편의 사과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정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신 분입니다. 돈을 돌려줄 생각이 있었다면 애초에 가져가지도 않으셨겠죠.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갈등은 이제부터라는 것을요.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말과 행동들이 한순간에 선명해졌습니다. 배신은 작은 조각들로 쌓여왔던 것이죠. 제가 보지 못했을 뿐 신호는 늘 거기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야 할까요? 아니면 제 권리를 찾기 위해 싸워야 할까요? 답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전처럼 순진하게 살 수는 없다는 것.
이제는 제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요. 감정 폭발 3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으셨고 남편은 매일 전화를 걸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간다는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대면할 시간이 온 거였죠. 두려웠습니다.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3일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한 탓에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순하고 착한 며느리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배신당한 사람의 눈,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처럼 편한 집옷이 아니라 단정한 옷으로요. 이건 전쟁이니까요. 저녁 7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오신 거였죠.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고 아이는 학원에 갔습니다. 시어머니와 단둘이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절대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제 모습을 보시고 잠깐 멈칫하셨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끼신 걸까요? 하지만 곧 평소처럼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 친정 잘 다녀왔어. 피곤하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어머니 오셨어요? 편히 쉬세요라고 했겠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테이블 위에 통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통장으로 향했습니다. 순간 그 얼굴에 당황하는 기색이 스쳤습니다. 어머니, 이거 아세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태연하게 말씀하셨죠. 통장? 그게 왜? 제 돈이 4,200만 원이 사라졌어요. 어머니가 가져가신 거 맞죠? 시어머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라움도 미안함도 아니었습니다. 짜증과 귀찮음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이걸 왜 문제 삼느냐는 듯한 얼굴이었죠.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가져갔다기보다 좀 빌린 거지. 급한 일이 있었어.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 빌렸다고요? 제 허락도 없이 제 도장을 훔쳐서 제 통장에서 돈을 빼내간 게 빌린 거라고요? 그 말에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허락도 안 받고 가져간 게 빌린 건가요? 그럼 도둑질이랑 뭐가 달라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제가 감히 도둑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분노하신 거였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뭐? 도둑질? 내가 지금 도둑이야? 가족끼리 이게 무슨 말이야? 가족이면 남의 돈을 함부로 가져가도 되나요? 가족이면 허락 없이 도장을 훔쳐도 되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비웃듯 말씀하셨습니다. 넌 이 집에서 먹고 자고 있잖아. 그것도 다 내 아들 돈으로. 그 돈도 결국 우리 집안 돈이지. 내 돈이 어딨어?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모은 돈이 결혼 전부터 악착같이 모았던 제 돈이 시어머니 눈에는 집안 돈이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저 이 집의 식객이고 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었죠.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돈은 제가 결혼 전에 모은 돈이에요. 제 월급으로 모은 거예요. 어머니와는 아무 상관없는 돈이라고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그 표정에서 모든 게 보였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저 아들을 돌봐주고 손자를 낳아주는 도구 정도로 여기셨다는 것을요. 내 돈이면 뭐해? 결혼하면 다 식구 돈이지. 내 아들이 너 먹여 살리는 동안 내가 모은 돈도 결국 우리 집 돈이야. 그리고 내 시동생이 사업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했어. 가족이 어려우면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시동생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연락 한 번 주고받은 적 없는 시동생의 사업 때문에 제 돈을 가져가신 거였습니다.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제 동의도 없이 그냥 가져가신 거였죠.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제 안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제 돈을 가져가시려면 최소한 물어보시는 게 맞지 않나요?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가족이어도 이건 아니잖아요.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눈물을 보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말씀하셨죠. 물어봤으면 줬어? 안 줬잖아. 한 달 전에 부탁했을 때도 거절했으면서.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한 거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으며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저는 결코 가족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저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착하고 순한 며느리라는 가면을 쓴 바보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바보였던 거였죠. 진짜 가족이라고 친딸처럼 대해주신다고 믿었던 제가요. 그럼 돌려주실 생각은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캐리어를 끌고 자기 방으로 향하셨죠. 마치 이 대화가 끝났다는 듯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일어서서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어머니, 대답해 주세요. 언제 돌려주실 거예요? 시끄러워. 내가 언제 여유되면 갚을게. 지금은 여유 없어. 여유가 없다고요? 4,200만 원을 가져가 놓고 여유가 없다니요? 시동생 사업에 다 쓰신 걸까요? 아니면 다른 데 쓰신 걸까요? 그것도 모르겠고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영영 돌려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차용증이라도 써주세요. 정확한 금액이랑 언제까지 갚으실 건지. 시어머니가 돌아보며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차용증. 가족끼리 차용증을 쓰자고? 너 정말 인간성이 없구나. 내가 너를 얼마나 아껴줬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껴주셨다고요? 제 돈을 훔쳐간 사람이 저를 아껴주셨다고요?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절대 돌려주실 생각이 없으신 거였습니다. 차용증을 거부하신 것도, 언제 갚을지 말씀하지 않으신 것도 모두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처음부터 이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으셨던 거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억울함과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10년을 모은 돈이, 제 미래를 위해 차곡차곡 쌓아온 안전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져간 사람은 저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인간성이 없다고, 가족을 믿지 못한다고요. 어머니,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그 돈으로 아이 교육도 시키고 혹시 제 모를 일에 대비하려고 했어요. 제발 돌려주세요. 시끄러워. 내 방에서 나가. 시어머니가 방문을 쾅 닫으셨습니다. 저는 닫힌 문 앞에 서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분노가 넘쳤죠.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나도 내 삶을 살 거예요. 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제 목소리가 이렇게 클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평생 착하게 조용히 살아온 제가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분명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알아야 합니다. 이제 예전의 순한 며느리는 없다는 것을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퇴근한 거였죠. 제 얼굴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울고 있었으니까요. 평소에는 절대 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엔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지금 위로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위로가 아니라 정이었으니까요. 당신 어머니랑 얘기했어? 돈 돌려주실 생각 없으시대.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의 방을 바라보다가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고민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 거였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에서 저는 혼자라는 것을요. 나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내 돈도 지킬 수 없는 집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착취당하면서 살 수는 없어. 처음으로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참았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처음 보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알아야 합니다. 저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더 이상 착한 며느리 역할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을요. 내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삶을 살겠습니다.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는 제 자신을 지키는 삶을요. 그날 밤 저는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다고, 아니, 살지 않겠다고. 남편은 말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어머니를 설득해보겠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시어머니는 절대 돈을 돌려주지 않으실 것이고 남편은 결국 어머니 편을 들 것이며 저는 계속해서 참고 견디며 살아야 할 거라는 것을요.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아이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10년을 이 집에서 살았지만 정작 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었습니다. 통장의 돈도 사라졌고 모아뒀던 꿈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남아 있었습니다. 제 자존심과 제 의지였습니다. 정말 이러고 나갈 거야?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남편이 방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심한 일이었으니까요. 당신은 당신 어머니랑 사세요. 나는 내 길을 갈게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향했죠. 시어머니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나오지도 말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제가 떠나는 게 시어머니에게도 편한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근처 고시원에 방을 잡았습니다. 좁고 답답한 방이었지만 그 어느 곳보다 자유로웠습니다. 눈치 볼 필요도 참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새벽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죠. 잃어버린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믿었던 관계가 무너진 것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해방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와서였습니다. 울음을 그치고 휴대폰을 켰습니다. 구인 광고를 검색했죠. 18만 원. 제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이 돈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고시원비를 내고 나면 8만 원 정도 남을 겁니다. 식비까지 생각하면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두려웠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살아남을 겁니다. 반드시요. 일주일 후, 저는 새벽 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식당 보조였습니다. 새벽 4시에 출근해서 오전 10시까지 일했죠. 설거지도 하고, 재료 손질도 하고, 청소도 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아팠습니다. 하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제가 먹고 살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좋은 분이었습니다. 제 사정을 대충 눈치채신 것 같았지만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따뜻한 국 한 그릇을 챙겨주셨죠. 일하면서 배고프면 안 된다며 웃으셨습니다. 그 국 한 그릇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돈보다 위로의 말보다 따뜻했습니다. 오늘은 좀 쉬면서 해. 너무 무리하지 마. 감사했습니다. 세상이 다 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서 몇 번 연락이 왔습니다. 돌아오라고, 아이가 보고 싶어 한다고 했죠. 아이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먼저 설 수 있어야 했으니까요. 2달 후 기회가 왔습니다. 시장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분식집이 가게를 내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권리금도 저렴하고 월세도 감당할 만했습니다. 물론 제게는 여전히 큰 돈이었지만요. 고민했습니다. 제가 도전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결국 결정했습니다. 해보기로요.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제 상황을 설명했죠. 신용은 괜찮았지만 담보가 없었습니다. 결국 소액 대출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돈은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빌려주셨습니다. 이자도 받지 않으시겠다며 천천히 갚으라고 하셨죠. 눈물이 났습니다. 제 가족보다 남이 더 따뜻할 수 있다는 게 슬프기도 했고 동시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분식집 계약을 했습니다. 작은 가게였습니다. 테이블 5개가 전부였죠. 하지만 제게는 꿈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청소하고 정리했습니다. 낡은 벽지를 뜯어내고 바닥을 닦고 주방 기구를 정리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지만 행복했습니다. 이건 제 가게였으니까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개업 첫날 새벽 저는 국을 끓였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신선한 재료로 정성껏 우려낸 육수로 만든 국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 김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거구나. 잃어버린 것도 많고 상처도 깊지만 그래도 저는 여기 서 있구나.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는 아저씨였습니다. 국밥 한 그릇을 주문하셨죠. 떨리는 손으로 국을 담아 내놓았습니다. 아저씨는 한 숟가락 떠서 드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맛있네. 국물이 진해. 그 한마디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제가 차린 가게에서 손님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거였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가는 것. 결국 나는 내 길을 선택했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나만의 삶을 살기로. 상처는 남았지만 이제는 자유로워졌죠. 한 달이 지나자 단골들이 생겼습니다. 새벽부터 일하는 시장 상인들, 출근길 직장인들이 제 가게를 찾아주셨죠. 국물 맛이 집 국물 같다고, 정성이 느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들이 저를 채워주었습니다. 돈보다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아이와도 연락이 닿았습니다. 처음엔 서먹했지만 조금씩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라는 아이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곧 데리러 갈게라고요. 언젠가는 아이와 함께 살 수 있을 겁니다. 제 힘으로 꾸린 공간에서요. 매일 새벽 4시 가게 문을 엽니다. 어두운 거리에 불을 켜고 국을 끓입니다. 그 루틴이 저를 살아있게 합니다. 아직 갈 길은 멉니다.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아주머니께 빌린 돈도 갚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이와 함께할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내놓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정성과 온기로 만든 한 끼의 식사.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틸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 저도 그렇게 위로받았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누군가를 위로할 차례입니다. 해가 뜹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여전히 힘들고 때로는 외롭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는 삶이 아니라 제가 주인인 삶.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자유롭습니다.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았지만 타인의 따뜻함으로 치유받았습니다. 피보다 진한 게 꼭 혈연은 아니더군요. 진심 어린 한마디, 따뜻한 국 한 그릇, 그런 작은 것들이 사람을 살립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새벽마다 불을 켜는 작은 가게, 따뜻한 국을 내놓는 그런 사람으로요. 제 가게 이름은 새벽국밥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 불을 켜는 곳. 그게 제 인생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따뜻함을 나누는 것. 그것이 제가 배신과 상처를 딛고 찾은 답입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새벽은 언젠가 끝나고 해는 반드시 뜹니다. 저처럼요.